대기업 총수 심춘자의 평온했던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박민석 이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순간 춘자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의연했던 춘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간 춘자가 본 것은 의식을 잃은 채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의사는 뇌사 판정을 내렸고 사흘 후 민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춘자는 며느리 홍진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진이야, 이제 민호랑 우리밖에 남지 않았구나. 8살 손자 민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며 더욱 결심을 굳혔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민석의 죽음 이후 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돌보는 진희의 모습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에 직접 만들어 온 죽을 들고 와서 등을 마사지해주며 밤늦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도 잘 돌보고 있고요. 진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춘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어느 날 춘자는 변호사 장윤수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장윤수는 민석의 대학 동기이자 춘자가 오랫동안 신뢰해온 법률 고문이었어요. 윤수야, 내가 이런 몸이 되고 보니 세상 깨닫는 게 있다. 진이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랐구나. 정말 그러시군요. 홍진애님의 헌신을 보면 저도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진이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고생할 것보다는 미리 정리해주는 게 낫지 않겠어? 장윤수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춘자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절약 효과도 크고 무엇보다 홍진희님께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서류 준비해줘. 가능한 한 빨리 말이야. 그날 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살아있었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남은 가족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후 춘자는 뜻밖의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담당 의사인 차승민이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차승민은 민석의 대학 동기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가족 주치의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회장님, 몸 상태는 어떠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진이가 워낙 잘 돌봐주니까 말이야. 차승민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춘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손바닥만한 쪽지를 슬쩍 건네며 속삭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춘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약을 먹지 마세요. 며느리와 변호사를 믿지 마세요. 춘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차 선생, 설명해줘. 차승민은 문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민석이가 그런 말을. 네. 그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요즘 회장님이 드시는 약을 분석해보니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었어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단 복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춘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이가 정성스럽게 가져다 주는 약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차승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차승민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연기할 수 있으세요? 연기라니? 혼수 상태인 척 말입니다. 그래야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자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 민석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손자 민호의 안전까지 생각하면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지? 제가 의료진들과 협조해서 혼수 상태라고 발표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조사해보죠.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정말 진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걸까? 장윤수도 연관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차승민이 착각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진이가 평소처럼 죽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전복죽을 끓여왔어요. 춘자는 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다정했던 그 미소가 오늘따라 어색해 보였어요. 아니, 원래 그랬던 건 아닐까? 의심의 눈으로 보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진이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때 진이가 약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 시간이에요. 혈압약이랑 심장약 꼭 드셔야 해요. 춘자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차승민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 물 좀 가져다 줘. 진이가 물을 따르는 동안 춘자는 몰래 약들을 손수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물만 마시며 약을 먹는 척했어요. 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드셨네요. 그럼 저는 민호 학교 보내고 다시 올게요. 진이가 나간 후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던 걸까요? 사흘 후 차승민의 계획대로 춘자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병실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춘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귀로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임직원들과 지인들이 문병을 왔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돌아갔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춘자는 현실을 더욱 냉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회사 경영은 어떻게 되는 거야? 홍진혜 씨가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그 집안이 모든 걸 차지하게 되는 거네. 춘자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재산 상속이었어요.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밤, 춘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진이와 장윤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더니 춘자가 정말 의식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거 맞죠? 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잖아. 뇌사 직전이라고 했어.
장윤수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대화는 춘자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당신 아이가 저 집안 핏줄처럼 컸으니 이제 남은 건 저 늙은이만 처리하는 거야. 춘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진희와 장윤수 사이에. 진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의심했을 땐 좀 무서웠는데 그 사고로 해결됐지. 사고? 춘자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건가? 장윤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조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완벽하게 처리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이 늙은이가 깨어나면 어떡해? 깨어나지 못하게 하면 되잖아. 약물 농도를 좀 더 높이면 돼. 춘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것도 아들을 죽인 후에 말이죠.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진희가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맥주사에 직접 넣어야겠어. 경구투여로는 효과가 느려. 조심해. 의료진들이 눈치챌 수도 있어. 차승민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다 매수했어. 두 사람은 10여 분 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 경영권 이양 절차, 재산 분할 계획, 그리고 춘자를 제거한 후의 행동 지침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처럼 치밀하고 세부적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면회객들도 제한하자. 너무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 그래, 그게 좋겠어. 민호도 당분간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보내고. 춘자는 손자 민호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8년 동안 할머니로서 쏟은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그 아이마저 이용당하고 있다니. 두 사람이 떠난 후 춘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이 더 컸어요.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믿음이 모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민석의 원수를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차승민이 조용히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춘자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어젯밤 충격적인 대화를 들은 후로는 한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차승민은 먼저 복도를 확인한 후 춘자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깨어 계시죠? 춘자는 눈을 살짝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승민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뭔가 들으신 게 있나요? 춘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어젯밤의 일을 차승민에게 전했습니다. 민석의 죽음이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 민호가 자신의 친손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 역시 독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까지요. 차승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민석이가 죽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민석이가 뭐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꼭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혜 씨와 장윤수 변호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차승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민석이는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것 같아요. 진혜 씨가 늦은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의심을 했구나. 네. 그리고 민호의 유전자 검사를 몰래 의뢰했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고를 당한 거죠.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인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차 선생,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차승민은 미리 준비해온 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회장님이 드시는 약물의 성분 분석은 이미 끝났어요. 치사량에 가까운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 이미 증거가 있는 거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가 투여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석이 죽음과 관련된 증거도 더 찾아야죠. 차승민은 병원 내부 상황도 설명해 주었어요. 간호사 3명이 진이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고 이들이 약물 투여에 협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계속 연기를 해주셔야 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법적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겠어요. 차승민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침대 아래쪽에 숨겨두세요. 앞으로 병실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겁니다. 정말 고마워, 차 선생. 내가 아니었다면. 민석이와의 약속이에요. 그 친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날 오후 진이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약병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더 좋아지실 거예요. 진이는 정맥주사 라인에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승민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약물이었어요. 진이는 자신이 독을 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무해한 생리식염수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좀 더 안정되면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진이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춘자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데려가서 더 확실하게 처리하려는 계획이겠죠. 그날 밤 춘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걱정했던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춘자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차승민이 의료진들과 함께 병실에 들어와 환자분이 깨어나고 계십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 진이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며 기쁨을 가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춘자는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기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척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병원이에요, 어머님. 쓰러지셔서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차승민이 진찰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며칠 더 경과를 지켜봐야겠어요. 다음 날 춘자는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서실장, 나 심춘자다. 내일 오전에 이사회를 소집해라. 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괜찮다. 회사 일이 더 급해. 모든 임원진을 소집하고 재무팀장에게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준비하라고 전해. 춘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동안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춘자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진이는 당황하며 말렸지만 춘자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춘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금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0억 원 중 3억 원이 사라져 있었어요. 출납장부를 확인해 보니 장윤수의 승인으로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 춘자는 즉시 회계팀을 불렀습니다.
이 인출 내역에 대해 설명해봐. 장윤수 변호사님께서 회장님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시며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위임장을 봤어? 네, 서명도 확인했습니다. 춘자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위임장을 가져와봐. 서류를 확인해 보니 자신의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춘자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름 끝에 작은 점을 찍는 습관이 있었는데 위조 서명에는 그것이 없었어요. 당장 장윤수를 불러. 1시간 후 장윤수가 서둘러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회장님, 의식을 되찾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윤수야,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지냈는지 알지? 물론입니다. 저도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춘자는 위조된 위임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설명해봐. 장윤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응급자금 명목으로 승인해 주신 건데요. 정말 그래? 그럼 내가 왜 기억하지 못하지? 아마 사고 충격으로 기억이 일부 손상되신 것 같습니다. 춘자는 찬찬히 장윤수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사이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서는 낯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거래에 대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어. 그날 저녁 춘자는 개인 금고에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석의 유품 중에서 발견한 유전자 검사 의뢰서도 있었어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뢰 사실만으로도 민석이 무언가를 의심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차승민이 제공한 약물 분석 결과서와 병원 내부 매수 정황에 대한 자료들도 정리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당한 것들을 고스란히 되돌려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민석아, 이제 엄마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춘자의 건강이 호전되는 것을 본 진이는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 만에 춘자는 거의 평상시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회사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진이를 사로잡았어요. 이상해, 분명히 약을 계속 투여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거지? 진이는 장윤수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게 발각될 것 같아요. 진정해. 아직 우리가 뭔가 했다는 증거는 없어. 다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겠어. 그날 밤 진이는 춘자의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잠들기 전에 우유 한 잔 드세요.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춘자는 이미 차승민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차승민은 진이가 더 강한 독성 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진이야. 그런데 요즘 속이 좀 불편해서 우유는 못 마시겠어. 그럼 다른 걸로 드릴까요? 꿀물이나 따뜻한 차라도. 괜찮어. 물만 마시고 잘게. 진이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며 방을 나갔습니다. 춘자는 진이가 가져온 우유를 몰래 덜어냈어요. 그리고 차승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유를 가져왔음. 분석 가능한가?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내일 새벽에 가져가겠음. 다음 날 차승민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유에는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어요. 만약 춘자가 그것을 마셨다면 몇 시간 내에 사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해야 합니다.
차승민은 춘자의 방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진희와 장윤수가 다시 만나는 장면을 기다렸어요. 이틀 후 기회가 왔습니다. 춘자가 회사에 나간 사이 진희와 장윤수가 집에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춘자의 서재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이번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런데 어떻게?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장윤수는 가방에서 회사 비자금 장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지난 3년간 빼돌린 돈이 50억이 넘어. 이제 이 회사도 우리 거야. 정말 대단해.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 응.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자. 이번엔 직접 주사로 넣는 거야. 진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차승민이 계속 의심하고 있어. 그 사람이 문제야. 걱정 마. 차승민도 처리할 방법이 있어. 내일 그를 다른 병원으로 정근시킬 예정이야. 정말? 응. 병원 이사장이 내 친구거든. 이미 얘기해뒀어. 두 사람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미리 설치해둔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춘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잠든 척하며 진희의 움직임을 기다렸어요. 자정 무렵 진희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춘자는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진희는 조심스럽게 춘자의 팔을 찾아 주사를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춘자가 갑자기 눈을 뜨며 진희의 손목을 잡았어요. 진희야, 이 밤중에 뭘 하는 거니? 진희는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그냥 혈당 체크를 하려고. 혈당 체크를 주사기로 해. 그것도 이 밤중에. 춘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진희야,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진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춘자는 전 임원진이 참석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춘자의 갑작스러운 회복과 이번 회의 소집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진희와 장윤수도 자리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춘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진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춘자는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저 제 아들 박민석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춘자의 말을 기다렸어요. 민석이의 차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춘자는 화면에 블랙박스 영상을 띄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고 직전 민석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희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 밤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하겠어라고 했습니다. 장윤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희는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민석이가 죽기 전에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춘자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호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 아닙니다. 생부는 바로 장윤수 변호사, 당신이군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춘자는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제 병실에서 녹음된 대화입니다. 진희와 장윤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아이가 저 집안 핏줄처럼 컸으니 이제 남은 건 저 늙은이만 처리하는 거야. 민석이가 의심했을 땐 좀 무서웠는데 그 사고로 해결됐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진희와 장윤수를 바라봤어요. 춘자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복용하던 약물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사 비자금 유용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50억 원이 넘는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장윤수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모든 거래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정당한 절차라고? 춘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나까지 독살하려 한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 진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모시려고. 그만해.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손자를 사랑했다. 하지만 더는 속을 수 없다.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 한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춘자는 마지막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곧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홍진혜 씨, 장윤수 씨, 살인미수 및 사문서, 위조,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진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춘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것이고 나는 심판만 할 뿐이다. 장윤수와 진희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춘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어요. 진희와 장윤수가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는 조용한 아침 시간에 민석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아들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에서 민석이 마지막으로 쓴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제대로 판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엄마만큼은 꼭 지켜내겠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며칠 후 춘자는 차승민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아암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차 선생,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민석이의 진실도 영원히 묻혔을 거야. 민석이와의 약속이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어머니를 걱정했는지 아시잖아요. 차승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석이가 생전에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꾸준히 보내고 있었습니다. 익명으로요. 춘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매달 1,000만 원씩 3년간 계속됐어요. 아이들의 치료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춘자는 또 다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민석이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차 선생, 내가 하나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민석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 재단 말이야. 차승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석이도 기뻐할 거예요. 일주일 후 춘자는 회사 임원진들을
모두 불러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어요.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의 대부분을 박민석 기념재단과 복지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춘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여러분과 같은 유능한 임원진들이 공동으로 경영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민석이의 뜻을 이어받아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아들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 달 후 박민석 기념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춘자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 아들 민석이는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아픈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재단 개소식이 끝난 후 춘자는 혼자 민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민석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의 뜻을 이어받으려고 해.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게. 바람이 불어와 춘자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민석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더덥고 허망하구나. 하지만 너의 깊은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다. 춘자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어요.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영원히 이어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춘자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정의도 실현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뿐이었어요. 민석의 묘소를 떠나며 춘자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안녕, 아들아. 엄마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게.